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평일에 지금 근현대사 하고 있고 이제 주말에 조선사 합니다만 주말에 조선사를 제가 한두 번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은 꼭 조선사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평일에 이제 근현대사 중에 일단 근대 파트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집권기부터 1910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기 직전까지가 우리가 근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근대 파트 하면서 대원군 이야기, 민비 이야기, 이모군란 이야기, 갑신정변 이야기 했습니다. 조금 어둡고 안타까운 시기고 민비에 대한 분노감이 생기는 시기고 조선의 무능에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픈 시기입니다. 진짜 떡 먹고 체한 느낌이고 고구마 먹고 우유를 찾는데 냉장고에 우유가 없는 막 그런 느낌이에요. 먹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아픈 역사도 소중한 우리 역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고 비판할 부분은 비판하고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교훈을 찾을 부분은 찾아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이렇게 근대 파트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너무 계속 어두운 부분만 달려가다 보니까 원래 갑신정변 끝나고 나서 영국의 검도 점령이나 아니면 한반도 중립화론 이런 이야기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동학을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건 좀 다음 주로 넘기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좀 발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발해도 하나 시리즈로 남겨놔야 되겠죠. 발해가 어떻게 건국되었다. 그 다음 뭐 발해 이대왕 무왕은 장문위를 시켜서 산둥반도를 선제 공격했다. 발해 문왕 때 최대 전성기를 구가했다. 물론 발해 선왕 때 해동성국이란 칭호를 받고 더욱 전성기가 구가되죠. 그리고 발해가 어떻게 멸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따로 해야 되는데 그냥 오늘 이 시간은 발해가 우리 역사인 근거를 한번 제시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국 역사하고 우리 역사를 쭉 나열하는 상황에 한두 번 정도 통일신라는 언급하면서 발해 언급을 빠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신라의 삼국통일은 비판받을 부분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라고 말하는 건 좀 옳지 않습니다라는 영상도 촬영을 했죠. 그러나 그 신라가 7세기에 고구려 백제가 무너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일했다라고 지금 학교에서 이야기하고 교과서에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8세기와 9세기를 칭할 때 저는 그 앞에 삼국시대의 신라를 전신라 그 이후의 신라를 후신라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지금 여러분들 그냥 알아먹기 편하게 저도 그냥 통일신라라고 언급은 하겠습니다. 강의하는 입장에서 그 8, 9세기를 그렇게 언급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데 그 8세기의 북쪽에는 분명히 발해라는 나라가 존재했거든요. 저와 함께 이제 만약에 시험 공부하는 한국사를 공부하시면 4세기부터 19세기까지는요 머릿속에 완전히 장착이 되셔야 되거든요. 4세기 백제 전성기, 5세기 고구려 전성기, 6세기 신라 전성기, 7세기 삼국의 통일기, 8, 9세기 남쪽의 신라와 북쪽의 발해가 있었던 남북국 시대, 8세기는 통일신라 중대, 9세기는 통일신라 하대, 8세기는 무왕과 문왕의 시대 발해입니다. 9세기는 발해 선왕의 시대, 10세기 후 삼국과 고려 초기, 11, 12세기 문벌귀족기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 후반 정확히 100년이 무신 집권기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 중엽 공민왕이 나올 때까지 원감석기 14세기 말이 고려 말기 15세기가 조선 초기이자 훈구파 집권기 16세기가 조선 중기이자 사화기 임진왜란 이후에 17, 18, 19세기가 조선 후기인데 17세기는 붕당정치기 18세기는 노론의 일당 독재기이자 영정조기 19세기는 세도 정치기 우리 조교 선생님 힘들겠다 이거 편집하려면 피디님이랑 이건 진짜 그런데 그 8, 9세기를 제가 언급하는 와중에 통일신라만 언급하고 발해를 제가 발해를 여러분 진짜 빠뜨리고 싶어 빠뜨린 게 아니라 이렇게 원테이크로 하다 보면 그런 실수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발해가 우리 역사인 근거를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발해가 대조영이 건국했다는 건 다 알죠. 대조영이 발해를 어떻게 건국했는지는 내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발해가 우리 역사인 근거를 이야기할 때 보통 중고등학생이나 수능도 마찬가지고 한능검 아니면 공무원 시험에서조차도 대조영이 건국했는데 대시성 자체가 고구려 귀족의 성씨 아니냐. 그래서 대조영은 고구려 후예이기 때문에 대조영이 건국한 것 자체가 그래서 발해는 우리 역사라고 하는데요. 대조영의 아버지 이름을 보면 옛날 드라마에는 대중상이라고 나왔습니다만 실제 기록을 보면 걸걸중상입니다. 걸걸씨는 누가 뭐라고 해도
말갈족의 성씨입니다. 훗날 여진족의 성씨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걸걸중상이면 자식은 걸걸조영이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걸걸조영을 성을 바꿔서 대조영이 됐느냐? 그건 그만큼 걸걸조영이 고구려 유민들을 많이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성을 고구려 귀족의 성씨로 쓰는 게 유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우리가 한번 해보게 되고, 또 중국 측 기록에 보면 대조영은 고구려의 별종이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별종이란 말 우리가 간혹가다 쓰지 않습니까? 얘 별종이야. 얘 별종이라는 건 좀 약간 특이하고 이상한 친구야. 어찌 보면 중국 측 기록에서라면 대조영이 고구려 별종이라는 건 고구려 사람이 아니었다, 뭐 이런 표현일 수도 있는데, 우리 남한 학계에서는 대조영이 고구려의 별종이라는 관직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대조영이 태어났을 시기에 아주 어렸기 때문에 고구려 실제로 관직을 가질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뭐 그렇게 학계에서들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대조영이 고구려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까지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해가 고구려 계승국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왕족들은 다 대시성을 썼고요. 고구려 왕족이 고씨였잖아요. 게루브 고씨. 그 게루브 고씨가 발해에서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귀족입니다. 그리고 고구려 때 귀족이었던 장시성 역시 계속 귀족의 성씨죠. 누가 뭐라고 해도 발해 지배층은 고구려 유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소수의 지배층이 고구려 유민이고 다수의 말갈족이 피지배층이었는데, 아니 발해 전체 주민 구성을 보면 말갈족이 대다수인데 이게 말갈족의 국가지 고구려를 계승했던 우리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 21세기에는 국민 중심의 국가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투표로 통수권자 대통령을 선출하죠. 그러나 정근대 사회의 왕을 백성들이 선출하는 게 아니잖아. 귀족들을 선출하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들의 국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나라를 왕이 누구고 지배층이 누구냐에 따라서 국가의 정신이나 국가의 기조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소수의 지배층이긴 했지만 고구려 유민이 지배층이었다는 건 분명히 고구려 계승국이고, 우리가 고구려를 우리 역사로 인식하려면 발해 역시 우리 역사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대 왕 발해 무왕과 3대 왕 발해 문왕이 일본에 국서를 보낼 때 고려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려왕. 이 고려왕은 고구려 계승국임을 자처하는 거죠. 특히 무왕 같은 경우는 우리 풍속이나 모든 게 부여와 고구려에서 유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니 대외 문서에서 왕이 우리는 고구려 후계자 국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태클을 겁니까? 발해는 고구려 계승국이 맞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 기본적으로 고구려 문화의 흔적이 너무너무 많이 보입니다. 물론요, 우리가 발해 문화는 고구려와 당의 문화를 나름 흡수 포용했다라고 하는데 당나라 문화 흔적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수도였던 장안성의 주작대로라는 게 있죠. 우리 서울에도 있는 게 주작대로입니다. 그 궁궐 광화문에서 그 다음 성문 입구 남대문에서 광화문까지 넓은 도로 뚫려 있잖아요. 세종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 있는, 이게 일반적으로 주작대로라고 하는데, 여러분, 당나라 장안성을 본따서 발해 수도 상경에도 주작대로가 문왕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3대 문왕에 의해 분명히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중앙 정치 조직이나 이런 부분도 당의 삼성육부를 모방해서 독자적으로 운영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온도를 사용했다는 거. 온도는 우리 민족만의 고유 전통이잖아요. 온돌, 아랫목, 윗목, 연기가 착 이렇게 아래로 지나가면서 방구들을 뜨겁게 달궈주는, 그리고 여러분, 미술 양식에서 이불병자상이라고 해서 역시 고구려 미술 양식이 엿보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덤 양식인데, 그 문왕의 둘째 딸이었던 정해공주 묘가 발해 무덤 중에 고구려 무덤 양식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무덤 양식은 특히 고구려 후기의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하고요. 돌방이 천장이 갈수록 좁아지는 모듈인 구조라고 하는데, 그걸 발해 정해공주묘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발해는 고구려 계승국이다. 그 다음 마지막, 여러분, 발해가 14
10세기에 거란족 요 나라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해가 고구려 멸망한 지 30년 후인 698년에 건국이 돼가지고 10세기인 926년에 멸망하기 때문에 230년 정도 유지된 국가죠. 그런데 그 요 나라 거란족에게 발해가 멸망했을 때 발해 왕자 대광현이 고려 왕건에게 기순했고, 왕건은 역시 발해를 우리 역사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해 왕자 대광현을 우대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발해는 고구려 계승국임이 분명하고, 그럼 이제 역사서들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국사기는 발해를 다루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고려 전기까지의 역사서가 뭐 전해져 있는 건 삼국사기밖에 없습니다만 발해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는데, 우리 역사서를 통틀어서 발해에 대해서 최초 언급했던 건 누가 뭐래도 삼국유사입니다. 근데 일련의 삼국유사, 쉽게 이야기하면 고조선의 단군 신화를 가장 먼저 언급한, 그래서 자주적 역사서라고 합니다만 삼국유사에서조차도 발해를 말갈족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기분 나쁘죠? 그런데 이제 같은 충렬왕 때 삼국유사가 쓰여졌던 시기에 이승휴의 제왕운기라는 역사서에는 발해를 최초로 우리 역사로 인식했다는 것도 좀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18세기 유득공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정조 때 규장과 검서간의 서울 출신들이 임용되었다.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서이수 이런 4명의 인물이 있거든요. 근데 유득공이 발해고라는 역사서에 당시 남쪽에는 신라가 있고 북쪽에 발해가 있었으니 이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교과서에도 남북국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꼭 우리 역사 뭐 이렇게 흐름을 이야기하다가 저도 모르게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통일신라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발해를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공무원 시험 쪽에서는 이런 것도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발해 유학생들이 중국의 당나라에 건너가서 빈공가에 급제하기도 했다. 이 당나라에서 시행되는 빈공가, 예를 들어서 통일신라의 최치용 같은 경우가 빈공가 급제자로 유명한 거 아닙니까? 근데 발해 유학생도 빈공가에 급제하거든요. 실제로 발해 재상이었던 오소도가 빈공가 급제자이기도 한데, 이 빈공가라는 게 손님 빈 외국인들이 시험 보는 시험이 바로 빈공가입니다. 그러니까 발해 사람이 빈공가에 응시했다는 건 당나라가 발해를 외국으로 인식했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이 동북공정을 표방하면서 고구려 역사를 빼앗아 가려고 하면서 발해 역시 자신들의 지방 정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건 나쁜 짓거리죠. 자, 그래요. 대조영이 건국했습니다. 소수의 지배층이 고구려 유민이었습니다. 지배층이 고구려 유민이었어. 그리고 무왕이나 문왕이 일본의 본행 국서에 스스로 고려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온돌 양식, 미술 양식, 무덤 양식이 고구려와 유사합니다. 발해가 멸망했을 때 발해 왕자 대광현이 5만여 명의 발해인을 데리고 고려로 기순해 왔습니다. 역사서에서 제왕운기에서 발해를 우리 역사로 인식하고 있었고, 유득공이 발해를 우리 역사로 이야기하면서 신라와 더불어 남북국 시대, 8세기와 9세기를 남북국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발해 유학생들이 빈공가에 응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7가지 예를 들어서 발해는 우리 역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